혹시 돈을 빌렸다가 이걸 도저히 못 갚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덜컥하는 두려움이 스치죠. 그냥 돈을 못 갚는 거랑 형사처벌을 받는 사기죄,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요, 오늘 수사관의 시선으로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완전히 다른 데 있거든요. 법이 보는 기준은요, 놀라울 만큼 명확합니다. 바로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의 텅 빈 주머니 사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리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의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수사관들은 대체 이 보이지도 않는 의도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냥 돈을 못 갚은 것뿐이라는 주장 뒤에 숨겨진 사기의 증거를 찾는 그들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안경에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2개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갚을 능력, 즉 변제 자력을 비추고요. 다른 하나는 갚을 생각, 즉 변제 의사를 비춥니다. 돈을 빌리던 바로 그 순간에 이 2가지가 모두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사건의 무게추는 사기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요, 거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당시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상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돈을 정말 약속했던 용도대로 썼는지를 샅샅이 추적하죠. 이 3가지 조각을 딱 맞춰서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조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수사관이 툭툭 던지는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방어막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의도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당시에 월 수입이 얼마쯤 되셨어요? 수사관은 마치 그냥 안부를 묻는 것처럼 부드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밑에 놓인 보이지 않는 덫이죠.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공식적인 증거로 만드는 것. 만약 여러분이 수입을 조금이라도 부풀려서 말했다. 그럼 수사관은 조용히 국세청 자료를 꺼내면서 묻겠죠. 왜 말이 다르시죠? 그 한마디에 여러분이 앞으로 할 모든 말의 신뢰도는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관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저도 알면서 일단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위험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의 시간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바로 금액이에요. 특정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법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 마지노선, 바로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이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액이 1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불구속 수사? 그거 힘들어져요. 실형의 그림자가 확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5억 원. 여기서부터는요, 그냥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일반형법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우리가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흔드는 중범죄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량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생기는 거죠. 최대 10년은 운 좋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최소 5년은 무조건 감옥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이 뭐냐?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러니까 돈을 갚으려는 노력입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회복시켜 주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조사실 문을 열기도 전에 어쩌면 수사관의 모니터에는 이미 모든 답이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무기죠. 바로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의 모든 돈의 흐름이 한 장의 엑셀 시트로 쫙 정리돼서 수사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돈이 언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전부 다요. 이런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디지털 증거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빌릴 때는 병원비로 쓴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도박 자금으로 사라져버린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갚으려는 노력은 좀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내 양심에 대해서 묻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병을 확보할, 다시 말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찾고 있는 아주 법적인 질문입니다. 답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는 기록이 있다? 그럼 그래도 갚으려고는 했네. 이렇게 참작될 여지가 생겨요. 하지만 연락 싹 피하고 잠수 탔다? 이건 그냥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죄질도 나쁘다. 구속 영장 청구에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대 금지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과거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돈을 빌릴 당시에 주고받았던 사업 계획 문자, 당시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부도 통지서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만이 여러분의 주장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걸 입증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요, 사실상 저 좀 빨리 구속시켜주세요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는 건 도주의 우려를, 거짓말은 증거 인멸의 시도를, 모르겠다로 일관하는 태도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비춰서 즉각적이고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해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 내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그 사실을 읽는 시선 뿐이죠. 여러분의 기록을 여러분의 눈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찬 수사관의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길이 보일 겁니다.